이정화는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아직도 멈추지 않고 매일 굴러가는 수레바퀴 같았다. 이름은 사람들의 입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다. 누구도 그녀를 정화 씨라고 부르지 않았다. 늘 도윤이 엄마, 손주가 생긴 뒤로는 하늘이 할머니였다. 이름 대신 역할만 남아 몸에 달라붙은 세월, 그 속에서 정화는 점점 투명해져 갔다. 새벽 5시 반이면 눈은 자동처럼 떠졌다. 알람은 필요 없었고 몸이 기억하는 시간이 있었다. 부엌에 들어서면 전기밥솥 불빛 하나가 깜빡이며 그녀를 기다렸다. 그 불빛은 늘 똑같았지만 정화의 마음은 늘 달라졌다. 어떤 날은 의무처럼, 어떤 날은 서러움처럼, 어떤 날은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쌀을 씻으며 손끝에 스치는 차가운 물결은 언제나 그녀를 잠시 깨웠다. 그러나 깨달음은 곧 다시 짐으로 돌아왔다. 손주들의 도시락을 준비해야 했다. 계란을 풀어 부드럽게 익히고 장조림은 짭짤하게 달래고 김치는 색이 곱게 보이도록 가지런히 담았다. 도시락 속에 담긴 건 반찬만이 아니었다. 정화의 새벽, 정화의 손길, 정화의 시간을 담은 것이었다. 아침밥도 준비했다. 상을 차려두면 도윤은 늘 휴대폰을 보며 앉았다. 민주도 바쁘게 아이들을 챙겼다. 두 사람의 눈길은 한 번도 정화에게 오래 머물지 않았다. 식사 중에 흘러나오는 말은 늘 같았다. 국이 조금 싱겁네요. 아이들 반찬은 따로 해주셨죠? 정화는 대답 대신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식사가 끝나면 민주가 외출 준비를 하며 남겼다. 어머니, 오늘 청소는 꼭 해두셔야 해요. 저녁에 제 친구들이 오거든요. 정화는 이미 고무장갑을 끼고 걸레를 들고 있었다. 그 말이 당부가 아니라 지시처럼 들릴 때가 많았다. 걸레질을 하며 바닥의 먼지를 닦아낼수록 마치 자신이 이 집에서 점점 사라지는 것만 같았다. 정화의 젊은 시절은 고단함 그 자체였다. 남편이 세상을 갑자기 떠난 뒤 혼자 아들을 키워야 했다. 장터에서 채소를 팔고 남의 집 일을 하며 허리와 손이 굽어도 일손을 놓지 않았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어렵사리 이 집을 마련했다. 그러나 지금은 어쩐 일인지 집의 주인은 자신이 아닌 듯 했다. 아들이 결혼을 하고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집안의 중심은 민주가 되었고 도윤은 늘 그 곁에 있었다. 언제부터인가 민주의 말투는 날카롭게 바뀌었다. 빨래는 우리 옷과 따로 해주세요. 섞이면 곤란해요. 그 말에 정화는 숨이 막히는 듯 했다. 가족이면서도 옷조차 함께 빨 수 없다는 사실은 자신이 가족이 아니라는 뜻처럼 들렸다. 몸은 점점 버티지 못했다. 허리는 걸레질과 빨래 무게로 이미 망가졌다. 통증은 날마다 깊어졌다. 병원에 갔을 때 의사는 수술을 권했다. 집으로 돌아와 조심스레 도윤에게 말했을 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다. 엄마, 그럼 그 사이 집안일은 어떻게 하죠? 정화는 그 말을 잊을 수 없었다. 자신의 건강보다 집안일이 먼저라는 사실, 아들의 입에서 그것이 당연하게 흘러나왔다는 사실. 수술 당일 정화는 홀로 병원에 갔다. 간호사가 물었다. 보호자분은 안 오셨나요? 정화는 억지 미소를 지었다. 바빠서 못 와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괜찮지 않았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옆 침대의 환자에게는 가족들이 물을 건네고 손을 잡아주었다. 하지만 정화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텅 빈 천장만이 차갑게 내려다봤다. 퇴원날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에 도착했을 때 민주가 내뱉은 첫 마디는 이랬다. 수술 잘 되셨어요? 그런데 내일부터 집안일은 가능하세요? 정화는 대답을 삼켰다.
아픈 몸보다 더 무거운 건 자신이 단순한 가정부로만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어느 날 밤 거실을 지나던 정화의 귀에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가 흘러들었다. 어머니랑 같이 사니 생활이 너무 제약돼. 자유롭지 못해. 요양원에 모시면 우리도 편하잖아. 정화는 숨이 멎는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자신이 간섭이라 불린 건 손주의 숙제를 봐주고 아픈 날 죽을 끓여주고 생일에 미역국을 끓여준 일이었다. 그것이 그들에겐 제약이자 불편이었다. 며칠 뒤 도윤은 화난 얼굴로 말했다. 엄마, 이번에 우리 가족 제주도 여행 가려고 해요. 정화는 물었다. 나도 같이 가니? 잠시 머뭇거리던 아들의 대답은 냉정했다. 엄마는 집에서 쉬세요. 이번엔 우리 가족끼리만. 그 말은 정화의 가슴을 찔렀다. 그럼 나는 무엇인가? 나는 가족이 아닌가? 마음속에서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날 밤 정화는 결심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 더 이상 눈치 보며 살지 않겠다. 이 집은 자신이 평생 손으로 번 돈으로 마련한 집이었다. 그런데도 자신은 늘 주인이 아니었다. 이제는 되찾아야 했다. 이름도 삶도 남은 시간도. 정화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다. 이 집을 팔고 싶습니다. 금매로 내놓아 주세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음은 단호했다. 며칠 뒤 젊은 부부가 집을 보러 왔다. 오래된 집이었지만 정성스레 관리된 흔적이 보인다며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말했다. 그 말에 정화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이 집에서 정말 행복했을까? 대답은 쉽지 않았다. 계약금을 받던 날 정화는 손에 도장을 찍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가벼웠다. 이제야 비로소 자기 선택을 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친구 오영자에게 전화를 걸어 소식을 전하자 영자는 말했다. 잘했어. 이제 내 삶을 살아. 여행을 떠난 가족이 없는 집은 텅 비어 있었다. 정화는 짐을 정리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 도윤의 교복, 손주들의 첫 그림. 상자마다 짧은 메모를 붙였다. 이건 내 삶의 흔적. 이건 나를 버티게 한 기억. 상자들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다. 이제는 이 흔적들을 버리고 떠나는 게 아니다. 이 흔적들을 품고서 나답게 살기 위한 길을 가는 것이다. 그날 밤 정화는 작은 방에 앉아 조용히 다짐했다. 이제야 내 이름으로 살아간다. 이제는 누구의 어머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그냥 이정화로 살아간다. 여행을 떠난 날 집은 낯설 만큼 고요했다. 현관에 걸려있던 아이들의 운동화가 사라지고 거실에는 장난감 하나 남아있지 않았다. 며느리 민주가 늘 재촉하던 목소리도 아들 도윤의 짧은 대답도 손주들의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 적막은 정화에게 처음엔 허전함으로 다가왔지만 곧 깊은 생각을 불러일으켰다. 이 침묵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구나. 정화는 작은 서랍에서 집문서를 꺼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남의 집을 돌보며 모은 돈으로 마련한 아파트였다. 등기부 등본에 적힌 이름은 분명 이정화였다. 그러나 정작 집안에서는 그 이름으로 불린 적이 없었다. 늘 엄마, 할머니, 가사일을 해주는 존재로만 불렸다. 그 아이러니가 정화의 마음을 단단히 붙잡았다. 이제는 이 이름의 주인으로 살아야지. 스스로에게 낮게 속삭였다. 그리고 바로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담담했다. 집을 팔고 싶습니다. 금매로 내놓아 주세요. 며칠 뒤 젊은 부부가 집을 보러 왔다. 남자는 벽지를 살펴보며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했고,
여자는 부엌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이 집에서 우리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은 정화의 가슴을 시리게 했다. 나는 이 집에서 행복했나? 스스로에게 묻자 대답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손주의 첫 울음, 아들의 결혼식 전날 처음 가족 사진을 찍던 순간이 떠올랐지만 그 뒤로는 기억이 무거운 그림자에 가려졌다. 계약은 빠르게 진행됐다. 시세보다 조금 낮췄기에 금세 매수자가 나타났다. 계약서를 앞에 두고 도장을 찍는 순간 정화의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가벼웠다. 이제 나는 내 선택을 했다. 그 안도감이 밀려왔다. 친구 오영자에게 전화를 걸어 소식을 전했다. 영자야, 나 집 팔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가 영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잘했어. 이제야 내가 내 삶을 찾으려는구나. 우리 마을로 와. 바닷가 집 하나 알아봐 줄게. 그 말은 정화의 마음에 든든한 울림이 되었다. 정화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남편과 찍은 오래된 사진, 도윤의 초등학교 교복, 손주들이 그린 그림까지 박스마다 메모를 붙였다. 내 삶의 흔적, 나를 버티게 한 기억. 하나하나 챙길 때마다 눈물이 고였지만 눈물 속에서 더욱 단단한 결심이 생겨났다. 며칠 뒤 여행에서 돌아온 가족이 현관문을 열었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외쳤다. 할머니, 우리 왔어요. 그러나 거실의 낯선 풍경에 아이들의 얼굴이 금세 멈췄다. 상자가 줄지어 쌓여 있었고 벽에 걸린 사진도 사라져 있었다. 민주가 가장 먼저 물었다. 어머니, 이 박스들이 뭐예요? 정화는 담담히 대답했다. 내일 이사 가려고 짐 쌌다. 순간 공기는 얼어붙었다. 아들 도윤은 눈을 크게 뜨며 주저앉았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이사라니요? 정화는 천천히 시선을 아들에게 두었다. 내가 이 집을 팔았다. 민주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물었다. 집을 팔았다니요?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정화는 잠시 멈췄다가 단호히 말했다. 알아서 해라. 내가 내게 했던 것처럼. 그 말과 함께 정화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묶여있던 매듭이 풀리는 듯 했다. 지난 세월의 서러움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혼자 수술을 견뎌야 했던 날, 아픈 몸으로도 저녁상을 차려야 했던 날, 가족이면서도 늘 문 밖에 세워져야 했던 마음. 정화는 차분히 그러나 또렷하게 쏟아냈다. 이 집은 내가 남의 집일하며 번 돈으로 산 집이야. 그런데 나는 늘 가장자리에 있었지. 내 자리는 늘 좁았고 내 목소리는 늘 무시당했어. 더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민주는 울먹이며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아이들 생각은 안 하세요? 갑자기 나가시면 애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정화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내가 그동안 누구 생각하며 살았는데 아이들 핑계로 나를 묶어둔 건 너희였어. 아이들이 혼란스러운 건 너희가 내 존재를 무시하며 살아온 탓이야. 도윤은 결국 고개를 숙였다.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그러나 정화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늦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다. 너희는 너희 삶을 살아라. 그날 밤 정화는 마지막으로 작은 방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다. 벽에는 아무것도 걸려 있지 않았다. 책상 위엔 접어둔 손수건 하나가 있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줄곧 곁에 두었던 손수건이었다. 정화는 그것을 손에 꼭 쥐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야 내가 시작하는구나. 바닷가 마을의 새벽은 도시와 달랐다. 창문을 열면 바람 속에 짭조름한 바다 냄새가 스며 있었고 파도 소리가 고요하게 귓가에 번졌다.
새로 이사한 작은 집은 오래된 목재로 지어진 단층이었지만 정화의 눈에는 그 어떤 궁궐보다도 따뜻해 보였다. 작은 마루 위에 앉아 있으면 햇살이 방 안까지 들어와 은은하게 바닥을 덮었다. 정화는 커피포트를 올리고 작은 잔에 커피를 따랐다. 그동안은 늘 남의 입맛을 맞추느라 진한 커피를 마실 수 없었지만 이제는 자신이 좋아하는 맛을 스스로 고를 수 있었다. 뜨거운 김이 얼굴을 스치자 마음 깊은 곳까지 풀리는 듯했다. 이제야 내 아침이구나. 이웃들은 따뜻했다. 바닷가에서 만난 할머니들은 대부분 혼자 살고 있었다. 누구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고 누구는 자식들이 먼 곳으로 이사 가버려 남겨진 이들이었다. 그들과 함께 바닷가 벤치에 앉아 차를 마시면 서로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다. 정화 씨, 이제라도 잘 오셨어요. 여기선 눈치 보지 않아도 돼요. 그 말이 정화의 마음을 달래주었다. 그들은 그녀를 누구 엄마도 누구 할머니도 아닌 그저 정화 씨라 불렀다. 처음엔 고요가 두려웠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며느리의 목소리, 아들의 한숨이 사라지자 집안은 정막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 고요는 오히려 위로가 되었다. 고요 속에서 커피를 내리고 책을 읽고 파도를 바라보는 일이 점점 익숙해졌다. 그 고요는 자신이 사라지는 소리가 아니라 자신이 되찾은 소리였다. 며칠 뒤 낯익은 발소리가 문 앞에서 멈췄다. 문을 열자 도윤이 서 있었다. 예전보다 수척한 얼굴, 불안하게 흔들리는 눈빛. 엄마 보고 싶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손은 차가웠다. 정화는 잠시 멈췄다가 그를 안으로 들였다. 작은 상 위에 따뜻한 차를 올리자 도윤은 잔을 잡은 손을 떨며 말을 이어갔다. 장모님 댁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눈치를 보며 삽니다. 아이들도 적응을 못하고 민주도 지쳐가고 있어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엄마가 우리 곁에 있었던 게 얼마나 큰 힘이었는지. 정화는 조용히 아들의 말을 들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연민이 일었지만 예전처럼 흔들리지는 않았다. 그녀는 알았다. 가족이라도 거리를 두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그래야 서로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도윤은 눈가를 붉히며 말했다. 엄마, 다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아이들도 엄마를 그리워합니다. 정화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는 이제 내 삶을 찾았어. 너희는 너희 삶을 살아. 대신 가끔 놀러 오너라. 진심으로 보고 싶을 때만. 아들의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실망이 얼굴에 드러났지만 정화는 단호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또다시 자신은 사라질 것이 분명했다. 이번만큼은 양보할 수 없었다. 저녁이 되어 정화는 된장찌개를 끓였다. 오래전 직접 담근 된장이었다. 아들은 한 숟가락을 뜨자마자 눈물을 글썽였다. 어릴 적 먹던 맛이에요. 이렇게 그리웠을 줄 몰랐습니다. 정화는 조용히 밥을 퍼주며 속으로 생각했다. 밥상은 여전히 이어지지만 이제는 내 마음이 지워지지 않는 밥상이 되어야 한다. 며칠 뒤 손주들에게서 편지가 도착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할머니 보고 싶어요. 방학 때 놀러 가도 돼요? 라고 적혀 있었다. 정화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썼다. 할머니도 보고 싶단다. 하지만 너희는 엄마 아빠와 함께 와야 해. 하루 정도만 놀다 가거라. 할머니는 이제 대신 키워주는 사람이 아니야. 편지를 붙이고 난 뒤 정화는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는 밀려왔다가 물러가고 다시 밀려오며 끝없이 이어졌다. 가족의 관계도 그와 같았다. 가까워졌다가 멀어지고
다시 다가오기도 한다. 중요한 건 거리를 지키면서도 서로를 바라보는 마음이었다. 시간은 흘렀다. 도윤은 가끔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다. 예전과 달리 목소리에는 감사와 존중이 묻어 있었다. 민주도 조심스레 사과를 전했다. 정화는 길게 대답하지 않았다. 괜찮다. 앞으로는 각자 잘 살아라. 그게 효도다. 정화는 바닷가 벤치에 앉아 조용히 속삭였다. 잘했어, 정화야. 늦지 않았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고 파도는 고요히 밀려왔다. 이른둘 해를 살아온 지금에서야 비로소 자기 이름을 되찾았다.